자, 오늘은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실평가에서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채점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신뢰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의 개념 그리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점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채점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제 또는 문제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수준의 과제에 4점을 부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5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맞추어서 개별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기준, 즉 채점 기준이라는 것은 그 과제에서 요구되는 수행의 수준을 절대적인 의미에서 질적으로 기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을 정교하게 작성하고 채점자가 정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채점을 해야 정확한 채점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채점 기준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기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점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점자의 전문성이나 개별적인 특수성 또는 관점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는 채점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일관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가지는 주관성을 가능한 한 일관되게 맞춤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간주관성에 기초한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점자 간에도 일관성이 높아야 하고 채점자 내에서도 일관성이 높아야 되겠죠. 한 채점자가 여러 개의 과제, 아주 많은 과제를 채점을 하다 보면 전반부에 채점한 결과와 후반부에 채점한 결과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점자 간 신뢰도 혹은 일치도와 더불어서 채점자 내 일치도까지 확인하는 것이 채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점자 간 또는 채점자 내 일치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관이고요. 두 번째는 분류 일치도인데 상관의 경우에는 주로 점수가 연속적인 형태를 띌 때 예컨대 100점 만점에 1점 단위로 점수가 부여된다. 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일치도를 볼 때 상관을 사용하는데 보통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 또는 이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이런 연속 점수보다는 예컨대 1점부터 5점이라든가 A, B, C 또는 상중하 혹은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커다란 범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일치도의 지수를 분류 일치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일치도는 평정자 간 일관성 또는 채점자 간 일치도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주로 평가 결과가 연속 점수가 아닌 범주형 점수로 주어질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분류일치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percent agreement, 즉 줄여서 이제 PA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전체 결정 중에서 두 번의 측정 또는 두 채점자가 일관되게 분류한 비율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2명의 채점자가 일관된 범주로 분류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표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파계수라는 것은 먼저 분류 일치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보정하는 그런 계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분류 일치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전체 200명의 학생들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명의 채점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를 정리한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쪽에 있는 결과를 채점자 A의 평정 결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평정 결과를 채점자 B의 평정 결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일치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두 채점자가 일관된 판정을 한 비율이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대각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원소 첫 번째 있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쵸? 채점자 A도 합격을 주고 채점자 B도 합격을 준 사례가 40명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100명이라는 것은 채점자 A도 불합격을 주고 채점자 B도 불합격을 준 사례가 100명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일치도라는 것은 이 대각선의 원소를 서로 더한 값으로 이제 산출이 되는데요. 전체 200명 중에서 채점자 둘 다 모두 합격을 준 사례, 즉 40명과 채점자 둘 다 불합격을 준 사례, 즉 100명을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0.7이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분류일치도, percent agreement, PA라고 줄여서 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분류일치도의 정의입니다. 자, 이번엔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과제 1과 과제 2 두 가지 과제가 나오고요. 4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했습니다. 과제 1은 채점자 A와 B, 그리고 과제 2는 채점자 C와 D, 이렇게 4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방금 배운 분류 일치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과제 1의 경우에 대각선에 있는 사례수를 다 더하면 46명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가 100명이었기 때문에 구해보면 이제 0.46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A0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을 그냥 퍼센트 어그리먼트라고 P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과제에서도 대각선에 있는 것을 다 더하면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4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0.46이 바로 과제 2에 대한 percent agreement, 분류 일치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과제가 분류 일치도가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두 과제의 채점자 간 일관성이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두 과제의 채점 결과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봐 주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흔히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부여하는 채점자를 관대한 채점자, 그리고 좀 짜게 부여하는 채점자를 엄격한 채점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과제 1을 채점한 두 채점자의 채점 성향을 보면 두 채점자 모두 A, B, C를 부여한 사례가 30, 32, 38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과제 2를 채점한 채점자 C와 D를 보시면 채점자 D의 경우엔 어떤가요? A를 48명에게 부여를 했고요. 반면에 채점자 C의 경우에는 A에 12명의 학생만 부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분류일치도는 대각선에 있는 정보들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관대성과 엄격성의 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 사례에서 보시면 채점자 D가 A를 많이 준 채점자이기 때문에 채점자 C에 비해서 훨씬 후한, 즉 관대한 채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채점자의 성향 차이는 분류일치도라는 이 지수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즉 채점의 일관성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각 채점자가 채점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채점했는지의 여부를 아는 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일치도는 이해하기가 쉽고 산출이 편하기 때문에 채점자 간 일치도, 일관성의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분류일치도가 1에 가까울수록 채점자 간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부담 시험일수록
그 시험의 결과가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험일수록 분류 일치도는 높게 산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분류 일치도가 매우 높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2명 이상 채점을 하는 경우에는 본 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학생들의 답안에 대해서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먼저 분류 일치도를 구해서 일정한 수준을 확보한 이후에야 본 채점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분류 일치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입에서 사용하는 그 논술, 대입의 수시 논술 전형에서 이제 분류 일치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니까 본 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동일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분류 일치도를 먼저 구하고요. 일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때까지 채점자 훈련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일관성이 확보가 되었다. 채점자 간의 일관성이 확보가 되었고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본 채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코엔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카파 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일치도가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일치도는 또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일치도를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 지금 전체 총합이 비어 있는데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여기 대각선에 45명, 15명, 즉 60명이 있고요. 나머지 사례수를 다 더해보면 이제 100명이라는 총 사례수가 나오죠. 이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채점자 A와 채점자 B가 채점한 결과인데 여기 yes, no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편의상 yes를 이제 합격 그리고 no를 불합격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합격, 이제 불합격. 자, 그러면 A라는 채점자가 합격을 준 총 사례는 여기 이제 더해주면 60이 나오고요. A라는 채점자가 불합격을 준 사례는 40명. 또 B도 마찬가지죠. B가 합격을 준 사례는 자, 더해보면 이제 70이 나오네요. 그리고 B라는 채점자가 불합격을 준 사례는 더하면 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A와 B가 일관된 결정을 내린 비율, 즉 percent agreement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서 일관된 결정에 해당하는 60명의 사례를 비율로 따져보니 0.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60명, 100명 중에 60명이 일관된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 이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좀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자 A와 채점자 B가 이번에는 100명의 학생들의 답안을 전혀 읽지 않고 무작위로 랜덤하게 합격, 불합격에 배치를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채점자들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꼼꼼히 읽고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읽지 않고 그냥 1번 학생은 합격, 2번 학생은 불합격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자기 마음대로 배정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 여기에 이제 조건을 하나를 거는데 채점자 A의 경우에 합격을 60명, 불합격을 40명을 주겠다. 이 토탈 숫자만 고정을 하고요. 또 채점자 B의 경우에 합격을 70명, 불합격을 30명을 주겠다. 이것만 정하고서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합격, 불합격에 배치를 한 겁니다. 즉 채점자 A는 전체 100명 중에서 60명을 아무나 그냥 뽑아서 읽지 않고 합격을 주고 40명을 그냥 읽지 않고 불합격을 주는 그런 좀 다소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것은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배정을 했긴 했지만 그 랜덤하게 배정을 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한 결과를 가지고 분류일치도를 산출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연히 A와 B라는 두 채점자가 우연히 둘 다 합격을 주거나 우연히 둘 다 불합격을 주는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A도 답안을 읽지 않고 60명을 합격을 줬고 B라는 채점자는 답안을 읽지 않고 70명을 그냥 막 줬는데 우연의 일치로 정말 운 좋게 A도 합격을 주고 B도 합격을 준 사례가 몇 명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독립사건이라는 개념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를 이제 사건 A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채점자 A가 합격을 준 사건을 사건 A라고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사건 B는 동일하게 채점자 B가 합격을 준 사건을 이제 사건 B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즉 조금 자세히 써보면 A라는 채점자가 합격을 줄 확률은 전체 100명 중에서 우리가 60명으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얘는 0.6이 되겠죠. 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사건. 채점자 B가 합격을 줄 사건. 이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0.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건 A와 B는 독립사건인가요? 그쵸? 자, 채점자 A도 그냥 막 랜덤하게 합격, 불합격 판정을 했고 채점자 B도 읽지 않고 그냥 막 점수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읽지 않고 랜덤하게 줬기 때문에 두 사건 독립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채점자가 시험지의 답안을 읽고 채점을 했다면 그거는 독립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잘 쓴 학생에 대해서는 둘 다 잘 줬을 것이고 답안을 좀 못 쓴 학생에 대해서는 둘 다 못 줬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독립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건이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 A도 그냥 대충 막 줬고 읽지 않고 채점자 B도 또 채점자 A가 판정한 결과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줬는데 그냥 막 줬기 때문에 두 사건은 독립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독립사건인 경우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구했죠? 그죠?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을 서로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A라는 채점자가 합격을 판정할 확률과 그 사건과 B라는 채점자가 합격을 판정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0.6과 0.7을 곱해서 0.42가 나오겠죠. 자, 동일하게 유사한 방법으로 이번엔 불합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불합격을 판정을 하고 또 B라는 채점자도 불합격을 판정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A가 합격을 판정할 확률이 0.6이었기 때문에 불합격을 판정할 확률은 1에서 0.6을 뺀 값인 0.4가 나오겠죠. 또 B가 합격을 판정할 확률이 0.7이기 때문에 B가 불합격을 판정할 확률은 0.3 해서 곱하면 0.1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값을 더하면 0.54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0.54라는 값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쵸? 그냥 랜덤하게 막 배정을 했을 때 A와 B가 우연히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는 비율, 그것이 0.54다라는 것이죠. 즉, 그냥 채점을 했는데, 대충 채점, 그냥 안 보고 채점을 했는데, A와 B가 둘 다 합격을 주고, 또 A와 B가 둘 다 불합격을, 우연히 일치한 그 결과를 산출한 그 비율이 전체의 54%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채점자들이 둘 다 정성스럽게 채점을 한 결과 0.6이라는 분류 일치도가 나왔는데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꼼꼼하게 잘 읽고 채점했을 때 분류 일치도가 0.6이었는데 그냥 막 채점했을 때 보지도 않고 채점을 하더라도 우연히 일치하게 되는 그 확률, 비율이 0.54나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산출했던 그 분류 일치도의 산출 방식이 보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분류 일치도라는 개념 안에는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그 채점자 2명의 노력만으로 일관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을 하는 그런 계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코헨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헨이라는 사람이 이제 카파 계수를 정의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카파 계수의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카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분자에는 원래 분류 일치도 percent agreement에서 그 중에서 우연히 일치한 정도를 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0.54 우리가 구해놨는데요. 얘를 부르는 다른 말이 우연히 일치한 거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우연히 chan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percent chance agreement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P, C를 빼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 일치도에서 우연히 일치한 비율을 빼준다. 그것이 이제 분자로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이 카파가 여기 이제 카파라는 개수가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는데요. 이 분자를 그대로 두면 이 값이 우리가 해석이 좀 애매한 범위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파의 최대값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에는 1-PC라는 이 식을 써주게 되면 카파의 최대값이 1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 카파가 1이 될까요? 그죠? 분자와 분모가 똑같을 때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percent agreement가 1이 되면 그때는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 카파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카파의 공식은 이렇게 전체 이제 그 최대값이 1이 되도록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분모에 1-PC로 나누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공식을 보시면 카파를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가 이미 구해놨던 0.6이라는 percent agreement PA에서 0.54라는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일관된 그 판정을 내린 비율을 빼주고 그것을 1-PC, 즉 1-0.54라는 그런 값으로 나누어 주었더니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0.1304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코헨이 제안한 카파라는 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분류 일치도와 카파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퀴즈를 2가지를 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합격, 불합격과 같이 범주가 2개인 경우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 일치도를 산출을 할 때는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A, B, C라든가 뭐 1점에서 5점까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주가 있는 경우에 카파 계수를 어떻게 산출할까요?
즉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카파 계수를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과제 1과 과제 2에 제시된 숫자를 가지고 각각 카파 계수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구해보세요. 정답은 수업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채점자 내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분류일치도와 카파 계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채점자 간 일관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채점자 내의 일치도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결과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